오늘 장은 어떤 이슈에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가 볼게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처음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야지 5월 첫 거래일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반도체 이야기로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빅테크들의 실적이 고맙다라고 할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워낙 복합적인 상황이라 전반적인 흐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께 먼저 여쭐게요. 저희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움직임이 장 초반에 조용하다가 쭉 올라서는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 오르고 내리는 패턴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엇갈리거든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핵심으로 보시는 재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SK 하이닉스의 직접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오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우리가 쉬는 동안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메타의 실적. 하지만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AI 투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축소 때문에 사실 이 클라우드에 대한 실적이 감소한 거라 저는 이 아마존에 대한 실적보다는 앞서서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5월 달에 남아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루빈의 하반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었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이번 주에 악재가 하나 돌출이 됐었잖아요. 네. 이제 빙산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두 번째인데 타격감이 이번 주에는 전혀 이거 두 번째에는 전혀 없었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에서. 겨울이랑 달랐어요. 빙산은.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엔비디아는 겨울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왜 SK하이닉스만 있었냐? 그것은 굳이 SK하이닉스를 계속 폄하하려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하반기에 들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감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M15X라고 하는 청주 이제 HBM 라인의 공장 증설에 포커싱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웨이퍼 9만 장에서 이번에 M16X, 그러니까 M15 청주 공장에서 X라는 증설이 나온다면 거의 16만 장까지 증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HBM 라인 이미 이 계약이 끝난 상황이고 내년도에 있을 캐펙스 증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가 지금 멀티가 뭐 빅테크 기업, 이제 우리가 하이엔드급 가운데에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 5배가 종목이 하나 있을까라는 의구심, 이게 뭐라 그러냐면 SK하이닉스를 왜 이렇게 폄하하는 전 이유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사실 우리가 20만 원대에서 지금 18만 원 5천 원대인데 오늘 4%대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당연히 접근 가능하다. 그러면 5월 들어서 일단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시장에 그동안 놀린 종목에 대해 스탠스가 변화할 가능성도 대표님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반도체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 그리고 그중에 탑픽이라고 할까요? 가장 메리트가 지금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라고 정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뭐 지난주에도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드렸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망감이 조금 더 크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뭐 HBM3 12단을 미리 대량으로 양산하겠다. 홀 테스트에 대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미 늦었기 때문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6, 7월에 된다라고 그렇죠, 하던데. 그렇죠. 근데 뭐 이것은 벌써 얘기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고 이것을 기대감으로 우리 주가에 반영시키기에는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아서 저는 두 종목에 대해서 뷰를 본다면 당연히 지금 흐름에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바꿔야 돼. 이번 주는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지난주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저는 조금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뷰는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시장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투자의 메리트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갈 거다 메리트 많다. 그리고 확인할 거 다 했잖아요, 대표님.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그간에 늘리신 분들도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의 이동도 가능한 옵션이고 생각해 볼 만한 옵션이라고 보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지금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의 삼성전자를 20%까지 늘렸다가 지금 줄인 상황이기 아하. 때문에 당장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되고 나서 접근해도 될 만하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올해 멀티플 10배, SK하이닉스 5배. 저는 당연히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훈 대표님과도 비슷한 결 질문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저도 방송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던 지난주까지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초반까지도요. 박철수 대표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 구간에서 메리트를 본다면 반응으로 봤을 때 나는 여기다, 난 다른 의견이다. 그거 먼저 얘기해 주세요. 당연히 SK하이닉스죠. 당연히예요? 네, 근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근데 SK하이닉스 자체가 지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삼성전자와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 고부가 가치 이제 HBM 자체가 워낙 잘 지금 팔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뭐 MS라든지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도 지금 AI의 어떤 수요는 아직도 견조하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 아직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월하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중장기로 봤을 때 저는 적금 대신에 삼성전자를 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만큼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싸긴 하거든요. 하지만 주식 종목 가운데서는 아니다?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퀄테스트 통과라는 아주 큰 문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이 노이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예측 자체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HBM 수요가 아직 견조한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다라는 판단인 거고요. 다만 이제 좀 중장기 2, 3년 정도 보고 나서 만약에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다 보니까 일단은 저평가 종목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SK하이닉스도 너무 지금 좋은 구간에 있긴 하지만 사실 지금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는데 저평가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SC라든지 아니면 HPSP라든지 뭐 PSK홀딩스라든지 실적이 계속 지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연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에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조금씩 중장기 베팅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반도체로 좀 담아가려고 전략을 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은 반도체 굉장히 많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보시지 마시고요. 일단 장비 주주들 중에 상당히 견고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ISC라든지 뭐 HPSP라든지 PSK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표 형님들 거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는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박 대표님,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관세라는 것도 반도체를 그동안 눌러왔던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1기와 비슷한 패턴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씩 풀어질 상황. 중국도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고 아랍 쪽의 스탠스, 중동에 대한 AI 정책은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이 분위기가 많이 이번 달 풀리게 되면 반도체 전체를 바라보는 센티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실 것 같아요. 관세 이슈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세에 대한 이슈는 사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중국과 이제 어떤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중국 측에서 실제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인정을 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지금 이제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빠졌던 종목들을 좀 이제 담아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아직은 관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렇다면 관세에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을 담는 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ISC라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쪽으로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게 거의 없고요. 대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일단 수출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관세 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관세의 어떤 이 충격에 자유로운 어떤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단기적인 노이즈에도 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라는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 그럼에도 좀 많이 밀린 종목, 실적은 뒷받침되는 종목, 좀 꼼꼼하게 지금은 접근할 때 반도체 봐야 된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좀 변화 조심은 늦으신 것 같네요. 반도체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력설비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AI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 투자 쪽은 박 대표님께 질문을 못 드려서 먼저 짧게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전력 설비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 이렇게 많이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시작에 전하면서 그다음부터 좀 맥을 못 쳤거든요.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오늘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다 실적 확인했고요. 증권사의 의견까지 다 종합해서 지금은 든 상황인데 조방전 중에 약했던 전력기기 이제는 그의 시간이 온 걸까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AI 수요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둔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사실 전력 설비가 최근에 조금 못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넓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AI 수요도 당연히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AI 전력 설비도 있지만 노후화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 굉장히 장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굉장히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교체 수요가 나와서 지금 필요로 하는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미국이 자체적으로 내재화 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5%에서 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봤을 때 항상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정도의 수주 잔고가 다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걱정은 절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이면은 지금 산일전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편인데 산일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출 비중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내재 국내에 파는 것보다 해외에 파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건데 그중에 75% 정도가 아마 미국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1분기 실적 때 발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아무리 관세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인의 나라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부품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러면 미국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력설비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관세에 대한 부과가 강력하게 오더라도 서로 전가를 할 수 있는 서로 세율하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력설비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역시나 빠져있을 때 사기 가장 좋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일전기가 오늘 많이 올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산일전기가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LS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일단 저평가 매력도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를 좀 더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리가 좋은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보시네요. 전력설비에 관해서 김성원 대표님과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AI 이야기 저희가 대표님 쭉 해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앞서 박 대표님도 팁을 주시긴 했지만 설비 쪽 3사를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탄력성 측면에서 땡땡 전기, 전선을 봐야 되는 건지 여기로부터의 위로의 룸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 좀 가늠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위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능력치를 본다면 지금은 어느 쪽을 봐야 되나요? 뭐 이제 낙폭과대를 포커스로 맞춘다면 지금은 이제 이 변압기 쪽보다는 이제 전선 쪽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네. 저도 이제 종목별로 이제는 차별화 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점적으로 제가 몇 종목을 말씀을 일단 드리자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점이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판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이제 전력 설비 쪽으로 더 좋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배전이든 변압기든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원인을 모를 때는.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아까 왜 다 좋냐면은 변압기도 좋고 이 전선 쪽도 좋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도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저평가 종목들을 제가 일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재룡전기가 이제 대차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소진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 이유가 4분기 실적 부진 때문에 일부 이제 이제 우리가 잘 설명드리면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일부에 나왔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보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전기 쪽에 많이 이제 포진이 돼 있었고 배선 쪽에. 근데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라든가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대형 변압기 쪽의 종목들은 일단 주가가 고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그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특성들이 있었고 3사 중에서도 그래도 가격 메리트가 많이 보였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번에 현지화 2조 이상의 투자 이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 이 10만 원대 중반에서 벌써 20만 원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볼 때 메리트가
이번 주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저는 그래서 지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일단 변압기 쪽과 배전기 쪽에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잘 형성하고 있는 일진전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 쪽 매출 비중이 많은 재룡전기라든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산일전기 쪽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별 차별화를 두 분 모두 핵심으로 두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질문은 저희가 종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력설비와 함께 한 달이 더 건너가면 원전의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오늘 오후장 기준으로는 지금 시세 위치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딱 그 위치 질문 드릴게요. 계속 가보죠. 김성훈 대표님, 저희 두산에너빌리티 호재가 나온 상황이죠. 대형 원전 첫 번째, 이제 고비를 넘겼다라는 시선이 있었지만 초반에 세론 가속화되면서 6%까지 내렸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도도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 구간이었는데 이 정도면 그럼 물량은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뭐 증권사는 긍정적인 평가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궁금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정도의 위치, 2시 구간 하락폭 이 정도 만회했습니다. 괜찮은 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원전 얘기를 할 때 좀 그렇게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오래 끌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향후에도 한 20년간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 계획이 400기나 있다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ASMR, 이제 SMR 포함해서. SMR? 근데 사실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 이번에 레포트가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이제 100배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두코바니 원전에서 이제 설계 쪽으로 수주를 가져갔을 때 1조 정도를 가져가는데 상대적으로 한 30배 정도 이것이 싸냐 비싸라고 논했을 때 저는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멘텀이 이번에 이제 이 체코 두코바니를 필두로 해서 몇 개가 더 터져야 되는데 태밀리 원전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글로벌리하게 뭐 중동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가 일부 한두 기 정도가 더 모멘텀이 터져야 일정의 약속 매물을 좀 돌파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와중에서 고른다면 그래도 수주자 인구가 많은 뭐 BHI 정도를 소면에 뽑을 수가 있고 한전기술 정도 그 정도지. 저는 이제 원전 쪽의 투자 흐름은 일단락됐다고 저는 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저는 넥스트레이드 아침에 시장에서 급등했다가 좀 빠진 물량들도 좀 뭐 일정 부분 좀 수급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짧게만 더 갈게요. 두산 같은 경우는 연결해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룹사라 에너빌리티 그럼에도 오른다라고 일시적으로 별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김 대표님? 두산이요? 네. 그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에도 다른 쪽에서 잘했기 때문에 강한 거다. 그냥 실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유로 생각해야 된다로 정리를 그냥 짧게 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보시는 이유가 사실 모듈이잖아요. SMR 모듈 쪽에 특화돼 있고 그리고 제가 한전기술하고 전에 하면서 설명드린 게 설계를 잘하는 글로벌 회사들은 많은데요. 모듈 쪽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뉴스케일 원전에 대한 지분의 가치도 있지만 앞서서도 이런 설계라든가 그런 쪽보다는 이제는 이 모듈 쪽에 터빈 쪽에 이 글로벌리 독보적 기술력을 아마도 좀 모멘텀 쪽으로 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3만 원대 구간에서 계속 걸리는 구간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산 싶습니다. 에너빌리티가 3만 원에서 걸치는 것이 조금 아쉽다. 그래서 그 저하게 부딪혀 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주사 쪽도 살짝 한 번 더 저희 짚고 갈게요. 저희 박철순 대표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다가 저희 지주사까지 흘러오긴 했습니다. 뭐 반도체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갈래가 있긴 한데 오늘 유독 강한 종목이라서 이건 별도로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던져봐요. 그냥 호실적, 그래서 오늘 나오는 반응이라고 점 찍을까요? 네, 일단 두산도 사실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사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두산그룹이라든지 지금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수사 자체를 사실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좀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수사보다는 사실 핵심 계열사를 베팅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산은 지금 정도라면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룹사끼리의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한번 여쭤보고 갔습니다. 하나 그룹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방산, 조선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대표님, 저희 조선업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봐요. 많은 분들이 이 초당적 발의된 법안의 내용이 지난해 말에
통과가 된 걸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안 됐고 이번에 다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지, 그러면서 미국발 모멘텀의 룸이 지금도 남아있다로 조선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도 강조해 주시네요. 예. 하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그러면 업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조선이라는 섹터를 봤을 때는 아직도 역시나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물론 다만 이미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고가권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만 잘한다면 일단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는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중국과 지금 뭐 무역 협상이 좀 더 완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에 그렇다고 해서 배를 맡길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일본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중국의 어떤 저가 선박 수주에 대한 이런 모멘텀만 아니라면, 이런 그런 강점만 아니라면 사실 기술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1위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선박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해군 어떤 이 군사력에 대한 어떤 강화를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 또 이제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 수주에 대한 내용도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MRO 사업도 지금 이미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필리조선소라든지 이런 조선소 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조선 업종이다. 다만 근데 지금 그냥 지금 1시 43분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종목을 보자고 한다면 사실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다면 기자재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자재 엔진 쪽은 많이 올라서요. 엔진은 그래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엔진은 눌리면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눌리면 사야 돼요. 엔진, 자, 지금 조선으로 경쟁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 조선사도 우리나라 엔진을 삽니다. 그래서 엔진 쪽은 확실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주가 투자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늘릴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실 생각을 하시고 엔진주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도 오늘 한 2% 정도 올라주고 있는데, 지금 조선사 대비했을 때 PER이 너무나도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언제나 빠질 때 지금 너무 고점이다 해서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뉴스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실제로 비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빠져도 이유가 없습니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업황은 좋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당연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좌표가 종목인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조금은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쉽게 놓지 않는 조선의 주도성이네요. 방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 또 한 번 호재에 엮여서 움직임 나오고 있어서, 김성훈 대표님, 방산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광물 협정 나와서 오늘은 쉬나 했더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간다라는 리포트 나왔죠. 그리고 또 본다면은 우주항공 쪽에서의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방산도 계속 이 주도력을 끌고 갈지, 지금은 어떤 키워드에 대표님은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뭐 MRO에 관련된 사실 흐름이 제일 저는 베스트에 대한 베스트 모멘텀이라고 보는데, 여전히. 예, 그것도 이제 제가 오늘도 주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 시스템이 한 7%대. 근데 네. 인텔리안 테크의 모멘텀도 일부 있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하나 시스템이 지금 호주의 오스탈 지분 네네. 인수잖아요. 네. 지금 한 9% 지분 인수를 하고 19%죠, 19%. 이제 지분 9% 하고 지금 계속 지분에 대한 투자를 높여가고 있는 흐름인데, 현재 오늘 해군성 장관이 이제 그 거제도를 방문을 하면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보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산업은행에서 이제 블록들이 숨고르기 기간에 정말 종목에 대한 눌림목을 정말 잘 줬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흐름을 본다면은 계단식의 상승 때 한번 숨고르기 기간을 보여주고 또다시 좋은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0만 원대를 지지한다면 나머지 이제 우리가 2등주라고 하는 하나 시스템 그리고 현대 로템 계속 돌아가면서 순매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모멘텀은 방산주에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조선 방산은 큰 걱정은 그렇게 없다. 대신에 수급적으로 만약에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금리에 관련된 흐름이
바뀐다고 하면 금리가 만약에 일정 부분 인하가 된다. 근데 5월 달보다 6월 달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데 거기서 수급이 수출 쪽으로 일부가 가게 되면 네. 고점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일부러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은 확실히 맞는다. 대신에 하나시스템하고 한국항공우주 정도는 고점에서 우리가 연수익률로 봐도 작년 연수익률로 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대장주보다는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한번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시소가 움직이는 것처럼 수급이 수출주로 이동하는지 그 포인트는 보셔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갈게요. 오늘도 이 이야기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학회, 또 큰 학회가 5월 30일 열립니다. 그 이야기 할 거고요. 그 전에 박철순 대표님 저희 이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만 키워드는 어떤 운전수가 운전을 하는 건지 호재가 나올 땐 더 잘 가고요. 이게 악재가 돼서 빌미가 되려나 했을 때도 잘 가요. 일라이릴리 쪽에서의 부정적인 의견. 그럼에도 또 한 번 오늘 장에서 인벤티지 랩이 21% 오릅니다. 이 안에서 돌아가는 패턴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될까요? 계속 시장의 관심은 여기에 머물러 있네요. 활용 이번 달에 할까요?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 섹터는 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섹터긴 네. 해요. 시장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직접적인 회사 빼고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좀 불안한 변이고 그래서 일단은 바닥권에 일단 한번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금처럼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미리 잡으시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슈가 좀 없어졌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잡아놓으시고 또 이슈 터질 때 그때 파는 이런 전략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정 매매와 비슷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실적 때문에 또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오늘 뭐 DXNBX가 지금 5.6% 정도 올라주고 있고 라파스랑 올릭스가 지금 10%대, 8%대 올라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벌써 지금 사실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역시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눌려 있을 때 사고 나서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을 때 대부분 다 일단 절반 이상씩은 수익을 좀 다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오히려 지금 AACR은 지났지만 아스코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주요 일정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보시는 게 좀 더 맞겠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뭐 지금 단기로만 보시고요. 일단은 오히려 아스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중단에 대해서 나왔던 노이즈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아스코 모멘텀을 봐도 된다? 근데 일단은 지금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임상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조금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제약바이오 특히나 이런 기술 개발하는 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왜 차입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또 역시나 좀 더 강력하게 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금리 인하 때 가장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또 제약바이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기업들의 어떤 임상 실패였지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적으로 섹터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크게 나쁘게 해석하진 말자. 라고 의견 주셨어요.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고 가야죠. 최근에 이쪽에 대한 주목도가 시장 높습니다. 황금 연휴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 고점일까 아니면 시작점일까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 대표님의 그 엔터주에 대한 설명은 제가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한 번 더 감동을 받고 있는데 궁금해요. 저희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여기를 당분간 고점으로 두고 덜 올랐던 다른 한알령 관계라든가 소비에 대한 키워드로 넘어가게 될까요? 일단 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사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제는. 몰랐죠. 네, 그렇죠. 뭐 SM도 10만 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만 원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제가 BTS 얘기했지만 이미 개인 이 콘서트만으로서 올해도 이 매출 성장, 올해 최대 실적 1분기에도 좀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이제는 좀 이 카지노 관련된 업종이라든가 여행주 쪽을 일단 보되, 그리고 게임주는 뭐 대부 시스터즈라든지 그리고 크래프트 이렇게 한두 종목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중국과 같은 경우도 1일부터 5일까지 노동절 긴 연휴가 시작이 연휴예요. 되면서 뭐 국내 이제 제주도 관광객 수요에 대한 증가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가장 탑픽은 그래도 롯데 관광개발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주가 많이 올랐지만 네, 신고가여서요. 네, 신고가였지만 오늘도. 그래서 1분기도 영업이익은 한 135억 원 정도 뭐 전년비 대비해서도 거의 뭐 50% 이상 증가되고 이번에 보니까 신규 채용을 뭐 400명까지 늘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인력에 대한 공급 부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쪽이 이런 카지노 업종들. 그리고 카지노 업종들 강점은 뭐냐면 그래도 경기 침체에도 중독성이잖아요. 못 끊잖아요. 사실 이런 카지노라든가 이런 죄악주의 강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파라다이스, GKL, 뭐 롯데 관광개발 이렇게 종목들 많지만 그냥 일단 탑픽으로 계속 가보자.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정배열 구간에 들어서 데브 시스터즈가 이번에 신작을 또 출시를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흑자 전환을 먼저 돌려놨기 때문에 크래프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데브 시스터즈 정도는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철순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던 쪽 대표적인 쪽에 머무를까요? 아니면 앞서 김성훈 대표님께서 이제는 게임, 그다음에 카지노 이쪽에 대한 힌트도 주셨는데 동의하실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엔터 특히나 우리 이 기획사를 하고 있는 뭐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관광객 수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무비자 이런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많이 이제 방한 외국인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서 말씀해주신 롯데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지금 사실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글로벌 택시프로이 같은 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 택스를 환급해주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냥 독점으로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작년 4월달 고점까지 거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6천 원 정도까지 봤을 때는 사실 뭐 글로벌 택시프로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부담이 되는 구간일 수 있지만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기획사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올해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이제 9월 달에 드림 콘서트가 이제 중국에서 열리거든요. 맞아요. 9년 만에 처음으로 만석 이상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비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 관점이라면 지금 엔터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소비 쪽도 저희 보긴 해야겠네요. 네. 자, 오늘장 랭킹 5 5가지 키워드 점검해 왔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 박철순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